계집년이 별 3개를 달았다고? 내 손에 걸리면 바로 혼쭐을 내줄 거야. 제3군단 실세 이강석 준장은 신임 여성 군단장을 향해 거침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연 이 오만한 준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사령부는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전투부대였다. 넓은 부대 구역 안쪽 일반 장병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외진 공터에서 탁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곳은 간부들이 은밀하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곳이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이곳에는 제3군단 참모장 이강석 준장과 그의 측근 영관급 장교 서너 명이 둘러서 있었다. 이강석은 어깨에 별 하나를 단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군 생활 25년 만에 장성 진급에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전술적 능력이나 리더십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육군본부의 고위 장성들과 맺은 끈끈한 인맥,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바친 충성의 대가로 별 하나를 받았다고 군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속삭여졌다. 그런 그가 군단 참모장이라는 사실상 군단에서 군단장 다음 가는 실권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모장님, 이번에 오신다는 새 군단장이 정말 여자라는 게 사실입니까? 중령 계급장을 단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강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여자가 아니라 계집년이지. 별 3개를 달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군대라는 곳이 원래 남자들 세상인데 거기서 여자가 설치겠다고 날뛰는 꼴이 우습지 않나. 이강석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25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이 조직에 갑자기 여자 군단장이 부임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더군다나 그 여자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소식은 더욱 그를 자극했다. 한서윤이라고 했나? 육사 77기 수석 출신의 최연소 중장 진급이라던데 뭐 대단한 줄 아나 본데. 707 출신이고 나발이고 여기 와서 나한테 걸리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거야. 여자 주제에 군대에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 아마 윗선 누구 치마폭에 숨어서 별 받았겠지. 하지만 참모장님, 소문으로는 그분이 작전과 지휘에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한소령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이강석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다. 뛰어나긴 뭘 뛰어나. 군대에서 여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한계가 있어. 내가 이 군단에서 3년 넘게 실세로 있으면서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계집년이 와서 이것저것 건드리려고 하면 그때 제대로 혼을 내줄 거야. 어차피 군단장이라는 게 임기 채우고 전역하면 끝이지. 내가 여기 뿌리 박고 있는 동안은 누가 와도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강석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지난 3년간 제3군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군수물자 관리, 인사관리, 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군납업체들과 유착관계를 맺었고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챙겨왔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이미 수억 원을 넘어섰다. 이 모든 것이 새로 부임하는 여자 군단장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일 취임식 때 저 계집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두고 보자고. 아마 여자답게 온순하고 부드럽게 군단을 이끌어가겠다는 식의 개소리를 늘어놓겠지. 그럼 난 적당히 박수나 쳐주고 뒤에서 내 방식대로 계속 일을 처리할 거야. 어차피 실무는 참모장인 내가 다 쥐고 있으니까.
이강석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끄는 순간이었다. 뒤쪽에서 낮고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성이 되어서도 입이 참 가볍군요. 그리고 부하들 앞에서 상관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게 지휘관의 자세입니까? 이강석과 영관급 장교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검은색 후드 점퍼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17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늘씬한 체격에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날카롭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이강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다. 민간인 차림의 여자가 감히 군사령부 내부에 들어와서 자신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격분시켰다.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당장 헌병대에 넘길 거야. 이강석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쳤다. 민간인이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참모장?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민간인은 아닙니다. 무슨 개소리야. 당장 신분증 내놔. 이강석은 참을성을 잃었다. 그는 별 하나를 단 장성으로서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꼈다. 그는 여자에게 성큼 다가가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뺨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는 의도였다. 주변의 영관급 장교들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참모장의 위세를 보여주는 기회라고 여기는 듯 했다. 그러나 이강석의 손이 여자의 뺨에 닿기 직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이강석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단 1초도 안 되어 그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이강석은 급작스러운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40대 중반의 남자 장성이 한 여자에게 제압당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초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인연이. 이강석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악을 썼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손목을 꺾은 채 더욱 힘을 주었다. 이강석의 손목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참모장님. 중령과 소령들이 놀라서 다가오려 했지만 여자의 차가운 눈빛에 주춤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함부로 다가오면 다음은 너희 차례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준장 계급장을 달았으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상관을 계집년이라고 부르고 뇌물과 부정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 육군 장성의 모습입니까?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강석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보다 높은 계급? 별 3개? 설마. 당신이. 설마. 이강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와 훈련을 거친 군인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내일 취임식에서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모장. 그때는 정복을 입고 어깨에 별 3개를 달고 나타날 테니까 그때 절개집년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세요. 여자는 이강석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이강석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부러질 듯 아픈 손목을 감싸쥐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참모장께서 관리하시는 군수물자와 유류창고장부 내일 아침까지 제 집무실로 가져오시죠. 부임 첫날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여자의 말에 이강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창고 장부를 점검한다는 것은 그가 3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여자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강석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여자가 사라진 후 공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중령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참모장님, 저 사람이 정말. 닥쳐. 모두 입 다물고 당장 사라져. 이강석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손목은 이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충격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얕잡아 보고 조롱했던 여자 군단장이 이렇게 강력한 인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이미 자신의 비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강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육군본부의 고위 장성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별 4개를 단 송철호 대장, 그가 자신의 유일한 뒷배였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그는 멈칫했다. 만약 한서윤 중장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만약 그녀가 육군본부와도 연결되어 있다면, 이강석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겨우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령이었다. 준장으로 진급한 것도 송철호 대장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제3군단에서 벌어들인 뇌물의 일부를 송 대장에게 상납해왔다. 이 고리가 끊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송 대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저녁 무렵 이강석은 자신의 관사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목은 계속 욱신거렸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만약 군 병원에 가서 손목 부상을 치료받는다면 기록이 남을 것이고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상관인 여자 군단장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손목에 대고 이를 악물었다. 내일 취임식이 열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한서윤 중장이 정식으로 제3군단장으로 부임하는 순간 그녀는 이곳의 최고 지휘관이 된다. 중장과 준장, 별 3개와 별 1. 계급상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였다. 이강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3군단 사령부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이 3년간 지배해온 영역이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송철호 대장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군 내부의 남성 중심 문화도 그의 편이었다. 여자 군단장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남자들로 가득한 이 조직에서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은 계속 욱신거렸고 그 통증은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6시 제3군단 사령부는 새 군단장 취임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연병장에는 이른 시각부터 각 부대의 장병들이 정렬하기 시작했다. 육군 제3군단은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부대답게 예하에 2개의 보병사단과 포병여단, 기갑여단 그리고 각종 지원부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취임식에는 군단 직할부대 장병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강석 준장은 자신의 관사에서 정복을 갖춰 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어깨에 달린 별 하나짜리 준장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오른쪽 손목에 두툼하게 붕대를 감았다. 어젯밤 얼음찜질을 했지만 부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붕대 위로 정복 소매를 내려 최대한 가렸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강석은 이를 악물었다. 어제의 굴욕은 잊을 수 없었다. 한 여자에게 1초도 안 되어 제압당한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밤새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공식 석상이었다. 아무리 중장이라고 해도 3,000명의 장병들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강석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제는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오늘은 공식적인 취임식이고 자신은 군단 참모장으로서 신임 군단장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여자 군단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 조직은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참모장 이하 주요 보직의 영관급 장교들은 모두 이강석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강석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아침 7시 30분 연병장의 집결이 완료되었다. 맨 앞줄에는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도열했고 그 선두에 이강석 준장이 섰다. 참모장으로서 당연한 위치였다. 그의 오른쪽으로는 작전참모 김태성 대령, 인사참모 박민수 대령, 정보참모 최준혁 대령이 나란히 섰다. 모두 무궁화 3개를 단 대령들로 제3군단의 핵심 참모진이었다. 이강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병들의 표정은 대체로 긴장되어 있었다. 새 지휘관이 부임하는 날은 언제나 그랬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부임하는 날이었다. 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인사였다. 여성이 중장까지 진급한 것도 드문 일인데 군단장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더욱 파격적이었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한서윤 중장이 육군사관학교 77기 수석 졸업생이라는 것, 보병 장교로 시작해서 모든 보직을 거치며 탁월한 실적을 쌓았다는 것, 특히 합참에서 작전 계획을 담당하던 시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이강석은 그런 소문들을 믿지 않았다.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실전 경험이 부족할 것이고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 조직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8시가 되자 군악대가 취임식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연병장 한쪽에 마련된 단상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강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주시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올 인물을 보고 자신이 찾던 여자를 색출할 생각이었다. 어제 자신을 제압한 그 여자는 분명 군단 내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취임식이 끝나는 대로 헌병대를 동원해서라도 찾아낼 생각이었다. 단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인물이 나타났다. 이강석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육군 정복을 입은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다. 정복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단정하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중장 계급장이었다. 이강석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얼굴, 바로 어제 자신을 제압했던 그 여자였다. 어제는 검은 후드 점퍼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정복을 입고 단상 위에 선 모습을 보니 확실했다. 한서윤 중장, 대한민국 육군의 최연소 중장이자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바로 그 여자였다. 주변의 대령들도 술렁였다. 김태성 대령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분이 한서윤 중장님이십니까? 생각보다 젊으신데요. 조용히 해. 이강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다.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순식간의 제압, 그리고 차갑게 내뱉던 경고의 말들. 한서윤 중장은 단상 위에서 연병장에 도열한 3,000여 명의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을 받는 장병들이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한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제3군단 장병 여러분, 본인은 오늘부로 제3군단장으로 부임한 한서윤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여성의 목소리였지만 거기에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카리스마가 묻어났다. 본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20년간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 복무해왔습니다. 소대장으로 시작해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사단 참모장을 거쳤습니다.
합참에서 작전을 담당했고 육군본부에서 교육훈련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군대는 철저한 규율과 원칙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한서윤의 말에 연병장은 조용했다. 3,000명의 장병이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본인은 이 자리에 여자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으로서 제3군단을 책임질 지휘관으로서 섰습니다. 본인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전투부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은 한서윤의 말을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의 말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부드럽게 군단을 이끌어 가겠다는 식의 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강력한 규율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었다. 본인이 이 군단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지휘 계통과 보고 체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보고서들이 조작되어 있었고 일부 물자 관리 장부가 불일치했으며 일부 인사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말에 연병장 분위기가 변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강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군대에는 썩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휘부가 썩으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제3군단에서 군기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보직이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원칙을 어긴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서윤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여 맨 앞줄의 영관급 장교들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정확하게 이강석 준장의 가슴에 달린 명찰 위에 멈췄다. 이강석은 그 시선을 느끼며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3,000명의 장병이 보는 앞에서 신임 군단장의 시선이 자신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참모장을 비롯한 참모진 여러분, 본인은 오늘 오후부터 전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장부와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특히 군수물자 관리, 유류관리, 예산 집행 내역은 최근 3년치를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할 것입니다. 한서윤의 말은 명령이었다. 이강석은 다리가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3년치 기록을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항공유 빼돌리기, 가짜 부속품 납품, 뇌물수수, 예산 유용. 그 모든 것이 장부에 흔적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본인은 여자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체력, 사격, 전술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수전 교육도 이수했고 근접전투 교관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도전하십시오. 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한서윤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취임사라기보다는 전쟁 선포에 가까웠다. 그녀는 부드럽게 군단을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강력한 통제와 규율로 군단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상으로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군단 장병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례. 한서윤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연병장의 3,000명 장병이 일제히 경례로 화답했다. 그 순간 이강석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윤 중장은 단순히 여자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냥꾼이었고 이강석은 그녀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장병들이 해산하기 시작했다. 이강석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김태성 대령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참모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 이강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그의 미래는 어두웠다. 오후 2시 한서윤 중장은 군단장 집무실에서 첫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집무실은 넓고 깔끔했지만 한서윤은 실내 장식이나 가구 배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와 장부들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맨 처음 호출된 사람은 이강석 준장이었다. 이강석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목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다. 들어오십시오. 한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강석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서윤은 정복 차림으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 별 3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빛났다. 그녀는 이강석을 보며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십시오, 참모장. 준비하신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이강석은 가방에서 서류철 여러 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군수물자 관리장부 유류출고 기록, 예산 집행 내역 등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조작된 자료였다. 이강석은 지난 3년간 쌓아온 비리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가짜 기록으로 덮어놓았다. 밤새 측근들과 함께 장부를 수정하고 영수증을 위조했다. 한서윤은 첫 번째 서류철을 펼쳤다. 그것은 작년 1년간의 항공유 출고 기록이었다. 그녀는 숫자들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작년 3월에 항공유 2만 리터가 출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군단 항공대 헬기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대에서 받은 실제 수령 확인서는 어디 있습니까? 이강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그것은 항공대 쪽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군요. 본인이 오늘 아침 항공대에 확인한 바로는 작년 3월에 수령한 항공유는 1만 5천 리터였습니다. 5천 리터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이강석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미 항공대를 조사했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부임 첫날 아침에 벌써 그런 확인까지 마쳤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마 기록상의 오류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록상의 오류라고요? 참모장, 군물자 관리에서 5천 리터의 차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한서윤은 서류철을 덮고 이강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본인은 이미 지난 3년간의 유류 출고 기록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용인 지역의 군납 업체들과 참모장의 금융거래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참모장께서 군납업체 대표 장민호와 결탁하여 항공유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민호는 용인에서 군물자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였다. 이강석은 3년 전부터 그와 손을 잡고 체계적으로 부정을 저질러왔다. 항공유를 빼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 부속품을 정품으로 속여 납품받고 그 차액을 나눠 가졌다. 지금까지 챙긴 돈은 6억 원이 넘었다. 군단장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저는 오해가 아닙니다. 한서윤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그것을 책상 위에 펼치자 거기에는 이강석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상세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입금 날짜, 금액, 송금인 정보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참모장의 차명 계좌로 지난 3년간 총 6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중 4억 원은 장민호의 회사 계좌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다른 군납업체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강석은 말문이 막혔다. 한서윤이 입수한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그는 차명 계좌를 만들 때 충분히 조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불과 이틀 만에 그 모든 것을 파헤쳤다. 군단장님, 제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해명은 군 검찰에 가서 하십시오. 본인은 오늘 오후 5시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증거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건의할 것입니다. 한서윤의 말은 단호했다. 이강석은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육군본부의 송철호 대장이었다. 송 대장은 별 4개를 단 육군의 최고 위급 장성 중 한 명이었고 이강석의 든든한 뒷배였다. 군단장님,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단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군단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명예라고요? 한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조직의 명예가 뭐가 중요합니까? 참모장,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강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기묘한 빛이 돌았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강석은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신뢰하는 부하인 작전과 김준혁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준혁은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으로 이강석과 함께 3년간 비리를 저질러온 공범이었다. 중령, 나야. 지금 당장 비상이야. 여자 군단장이 우리 장부를 다 파헤쳤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김준혁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참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벌어야 해. 군단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 그 사이에 증거를 없앨 수 있어. 내가 계획을 세웠어. 오늘 밤 통신소에 화재를 일으켜. 네? 화재요? 그래. 통신소에 불이 나면 군단 전체 통신망이 마비될 거야. 그 혼란을 틈타서 창고의 장부들을 다 없애고 컴퓨터 서버도 파괴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서윤 중장의 무리한 지휘 탓으로 돌리는 거야. 부임 첫날부터 군단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여론이 그녀를 압박할 거야. 김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강석과 함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오늘 밤 11시에 통신소 근처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 이강석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한서윤 중장이 아무리 똑똑하고 준비되어 있어도 자신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었다. 화재로 혼란을 만들고 그 책임을 한서윤에게 떠넘기는 것. 그리고 송철호 대장을 통해 육군본부에서 압력을 넣으면 한서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강석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송철호 대장의 개인 전화였다. 송 대장은 육군본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고위 장성이었고 이강석에게 준장 진급과 군단 참모장 보직을 안겨준 은인이었다. 물론 그 대가로 이강석은 비리로 챙긴 돈의 일부를 송 대장에게 상납해왔다. 대장님, 저 이강석입니다. 그래, 참모장. 무슨 일인가? 송철호 대장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한서윤 중장이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다 뒤지고 금융거래까지 파헤쳤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송철호 대장은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벌써 움직였단 말인가? 생각보다 빠르군. 자네가 조심하지 못한 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작은 사고를 만들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그 책임을 한서윤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좋아.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게. 나는 육군본부에서 한서윤을 압박하겠네. 여자가 군단장이 되는 것부터가 무리였어. 이번 기회에 그녀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면 본부에서도 제고하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대장님. 이강석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송철호 대장이 움직여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한서윤이 아무리 중장이라고 해도 육군 본부의 대장급 장성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군 내부에는 여전히 여성 지휘관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었다. 이강석은 그 편견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김준혁 중령을 비롯해 자신과 가까운 영관급 장교 5명이 집무실에 모였다. 이강석은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부터 우리는 반격을 시작한다. 한서윤 중장은 여자라는 약점이 있어. 군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거야. 그리고 군단 내부에 소문을 퍼뜨려. 여자 군단장이 부임하자마자 군단이 엉망이 되었다고. 장병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면 한서윤도 버티지 못할 거야.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모두 이강석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고 한서윤의 조사가 확대되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강석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한서윤 중장은 이미 이강석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밤 10시 30분 제3군단 사령부는 취침 시간에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당직 근무자들만이 각 초소와 시설을 지키고 있었다. 군단 통신소는 사령부 건물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독립 건물이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군단의 모든 통신망을 관리하는 핵심 시설이었다. 이곳에는 통신 장비와 서버 그리고 각종 암호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김준혁 중령은 통신소 뒤편 어두운 곳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인화성 물질과 시안 장치가 들어 있었다. 그는 2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강석 준장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 그는 이강석과 함께 3년간 비리를 저질러 왔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챙겼다. 김준혁은 통신소 뒤편의 비상구로 다가갔다. 그는 미리 확보해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조용했다. 당직 근무자는 1층 관제실에 있었고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다. 김준혁은 2층으로 올라가 전선이 밀집된 배전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각종 스위치와 차단기들이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인화성 액체가 든 병을 꺼냈다. 그리고 주요 전선 주변에 액체를 뿌렸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참았다. 액체를 다 뿌린 후 그는 시안 장치를 설치했다. 30분 후에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그때면 자신은 이미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장치를 작동시킨 후 김준혁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밤 11시 김준혁은 이강석 준장과 부대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만났다. 이강석은 사복 차림이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일은 처리했나? 예, 참모장님. 30분 후면 불이 날 것입니다. 좋아. 우리는 여기서 대기하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야. 내가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장악하고 소방대가 오기 전에 혼란을 최대한 키우는 거지.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시간을 기다렸다. 이강석은 담배를 피우며 계획을 되짚었다. 통신소에 불이 나면 군단 전체의 통신망이 마비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창고의 증거들을 없애고 이 모든 사건을 한서윤 중장의 무리한 지휘 탓으로 돌릴 것이다. 부임 첫날부터 군단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여자 지휘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것이다. 밤 11시 30분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사령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화재 경보였다. 이강석과 김준혁은 차를 타고 급히 통신소 쪽으로 달려갔다. 통신소 2층 창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곧이어 붉은 불길이 창문을 깨고 솟아올랐다. 화재다. 통신소에 불이 났다. 이강석은 차에서 뛰어내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당직 근무자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소화기를 들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거세졌고 2층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모두 물러서. 위험하다. 이강석은 지휘하는 척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일부러 혼란을 조장했다. 소방차를 부르는 것을 지연시키고 장병들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며 시간을 끌었다. 불길이 클수록 혼란이 클수록 좋았다. 그래야 한서윤 중장을 압박할 명분이 생긴다.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참모장,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강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서윤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중장 계급장이 또렷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군단장님, 통신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휘라고요? 본인이 보기에는 혼란만 조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서윤은 이강석을 지나쳐 통신소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불길을 바라보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2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3층으로 번지고 있었다. 1층은 아직 안전했지만 연기가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 소방차는 언제 도착합니까? 한서윤이 물었다. 주변의 장교 한 명이 대답했다. 5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건물 전체가 탈 것입니다. 한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통신소 앞에는 대형 소화기 여러 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큰 것을 들어 올렸다. 20kg이 넘는 무게였지만 그녀는 거뜬히 들어 올렸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이강석이 외쳤다. 하지만 한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화기를 들고 통신소 1층으로 뛰어들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지옥 같았다. 불길이 천장을 핥고 있었고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한서윤은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재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배전실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분사 레버를 당겼다. 하얀 소화 약재가 불길을 향해 뿜어져 나갔다. 한서윤은 체계적으로 화재의 중심부터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소방관처럼 정확했다. 일반적인 장성이라면 현장에서 지휘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특수전 교육을 받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과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소화기 한 대가 다 떨어지자 한서윤은 1층으로 내려가 새 소화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진화 작업을 계속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자 불길은 상당히 잡혔다. 그때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마무리 작업을 했다. 10분 후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 한서윤은 통신소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전투복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얼굴에도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강석은 한서윤을 보며 당황했다. 계획이 틀어졌다. 통신소는 완전히 타지 않았고 한서윤은 영웅처럼 화재를 진압했다. 이것으로는 한서윤을 압박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리더십과 용기가 부각될 뿐이었다. 한서윤은 소방대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이강석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건물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참모장, 함께 들어가시죠. 화재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요? 아직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가 안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가시죠. 한서윤은 이강석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강석은 어쩔 수 없이 뒤따라 들어갔다. 김준혁 중령도 긴장한 얼굴로 함께 들어갔다. 2층 배전실은 심하게 탔지만 화재의 흔적은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한서윤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문지르더니 냄새를 맡았다. 인화성 물질입니다. 참모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강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혹시 청소할 때 사용한 용제가 아닐까요? 청소 용제는 배전실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명백히 고의로 뿌린 것입니다. 한서윤은 일어서서 전선들을 살폈다. 그녀는 타다 만 전선 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이것은 전기 합선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이곳에 불을 낸 것입니다. 방화입니다. 방화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군사시설에 방화를 하겠습니까? 이강석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조사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참모장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서윤은 이강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참모장께서는 통신이 마비된 틈을 타서 창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셨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군단 유류 창고와 군수 물자 창고는 이미 오늘 오후에 군 헌병대가 봉쇄했습니다. 장부는 물론이고 컴퓨터 서버의 데이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참모장께서 3년간 조작한 기록들, 삭제한 파일들, 숨긴 증거들이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이강석은 비틀거렸다. 한서윤이 이미 창고를 먼저 확보했다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화재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707의 기본 전술을 아십니까, 참모장? 한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적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편을 친다. 참모장께서는 화재로 본인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겠죠. 하지만 본인은 이미 참모장의 계획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한서윤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강석에게 건넸다. 이것은 군 헌병대가 오늘 오후 3시에 참모장의 관사를 수색하고 개인 금고를 압수한 기록입니다. 금고 안에서 현금 2억 원과 각종 증거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참모장,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강석은 서류를 보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한서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강석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움직였다. 이강석이 화재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동안 한서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군단장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참모장, 당신은 지금부터 직위 해제됩니다. 그리고 군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한서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을 불렀다.
2명의 헌병이 들어와 이강석의 양팔을 잡았다. 이강석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한서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이었다. 김준혁 중령. 한서윤이 김준혁을 불렀다. 김준혁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한서윤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화 혐의로 조사받으십시오. 김준혁도 헌병들에게 인계되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별 하나를 단 준장과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한서윤은 통신소 앞에 선 채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제3군단 장병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 군단을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누구든 비리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약속입니다. 장병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한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임 첫날 밤에 화재를 진압하고 비리 장교들을 체포했다. 그 강력한 리더십에 장병들은 압도되었다. 한서윤은 돌아서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긴 밤이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큰 적이 남아 있었다. 육군본부의 송철호 대장, 그가 마지막 관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육군본부는 이른 시각부터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사참모부를 담당하는 송철호 대장의 집무실에서는 급박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송철호는 어깨에 별 4개를 단 대장으로 육군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육사 62기 출신으로 40년 가까운 군 생활을 통해 쌓아올린 인맥과 권력으로 육군 내부의 많은 일들을 좌우할 수 있었다. 제3군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송철호는 책상을 두드리며 참모들에게 물었다. 어젯밤 이강석 준장이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강석은 단순히 부하가 아니라 3년간 자신에게 뇌물을 상납해온 공범이었다. 이강석이 무너지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다. 대장님, 한서윤 중장이 이강석 준장을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군수물자 횡령,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그리고 방화교사입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송철호의 얼굴이 굳었다. 방화교사까지? 이강석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젯밤 군단 통신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강석 준장의 부하인 김준혁 중령이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강석 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송철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강석이 자백하면 자신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3년간 이강석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15억 원이 넘었다. 그 돈은 차명 계좌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들통날 가능성이 높았다. 한서윤 중장, 그 여자가 문제야. 부임한 지 이틀 만에 군단을 이렇게 뒤집어 놓다니. 누가 저런 방식을 승인한 거야? 송철호는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애초에 한서윤이 군단장으로 부임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여자가 군단장이 되는 것 자체가 군의 전통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한서윤의 군단장 보직이 결정되었고 송철호는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강석을 빼내야 해. 군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확보하는 거야. 그리고 한서윤을 압박해서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해. 송철호는 전화기를 들어 군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군 검찰총장은 소장 계급으로 송철호보다 2계급 아래였다.
송철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축소시킬 생각이었다. 검찰총장, 나 송철호야. 제3군단 이강석 준장 건 말인데 그거 좀 신중하게 처리해줘. 군단 내부 문제를 너무 크게 키우면 육군 전체의 명예에 손상이 갈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 검찰총장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장님, 이미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서윤 중장이 헌병대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 아냐. 수사를 천천히 진행하든지 아니면. 송철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열렸다. 그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한서윤 중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송 대장님과 이강석 준장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송철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전화기 너머의 검찰총장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대장님,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송철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비서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한서윤이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네, 대장님. 이미 주요 언론사들이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뉴스에 나갈 예정입니다. 송철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서윤이 조사본부와 언론에 동시에 터뜨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조사본부만 알면 내부적으로 무마할 여지가 있지만 언론에까지 흘러나가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수사는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다. 한서윤, 그 계집애가. 송철호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참모총장은 별 4개를 단 대장으로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송철호와 참모총장은 육사 동기였고 오랜 친분이 있었다. 총장, 나야. 긴급한 일이 생겼어. 한서윤 중장이 선을 넘었어. 그 여자가 육군 장성에 대한 조사를 언론에 흘렸어. 이것은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행위야. 전화 너머에서 참모총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송철호, 자네가 정말로 결백한가? 만약 자네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나도 어쩔 수 없네. 총장,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했는데 날 믿지 못하나? 믿고 싶지만 증거가 나온다면 다른 문제지. 일단 상황을 지켜보세. 조사본부에서 연락이 오면 자네는 협조해야 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송철호는 참모총장마저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쓸어버렸다. 40년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 시각 용인의 제3군단 사령부에서는 한서윤 중장이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송철호 대장과 이강석 준장 사이의 모든 거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통화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만남의 기록, 그리고 이강석이 작성한 뇌물 장부까지. 한서윤은 이 모든 것을 이틀 만에 확보했다. 군단장님, 육군본부에서 헌병대가 출동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인사참모 박민수 대령이 급히 보고했다. 박민수는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으로 이강석의 비리에는 연루되지 않은 깨끗한 장교였다. 한서윤은 그를 신임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제3군단입니다. 아마도 이강석 준장을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 한서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송철호 대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요. 이강석을 육군본부로 옮겨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아야죠. 이강석은 제3군단 소속 장교이고 범죄 현장도 여기입니다. 육군본부가 관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상의를 걸쳤다.
그녀는 헬멧을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박민수 대령이 뒤따랐다. 군단장님, 혹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충돌은 없습니다. 한서윤은 군단 차량 부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K-200 장갑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선두 장갑차에 올라탔다. 박민수 대령과 몇 명의 영관급 장교들도 함께 탔다. 위병소로 출발합니다. 한서윤의 명령에 장갑차들이 엔진을 시동 걸었다. 중장이 직접 장갑차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만약 이강석이 육군본부로 넘어가면 송철호 대장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무마시킬 것이다. 오후 3시 제3군단 위병소 앞에 육군본부 소속 헌병 차량 3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헌병대장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다. 육군본부 헌병대다. 이강석 준장을 이송하러 왔다. 즉시 인계하라. 위병소 근무장교는 당황했다. 그는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했다. 상황실에서는 즉시 한서윤 중장에게 연락했다. 군단장님, 육군본부 헌병대가 이강석 준장 인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십시오. 제3군단 소속 장교는 군단장의 승인 없이 이송할 수 없습니다. 한서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전달되었다. 위병소 근무 장교는 헌병대장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군단장님의 승인이 없으면 인계할 수 없습니다. 뭐? 육군본부의 명령이야. 당장 문을 열어. 헌병대장이 소리쳤다.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다. 모두가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도로 저편에서 3대의 K-200 장갑차가 일렬로 달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철제 차량들이 내는 굉음은 위압적이었다. 장갑차들이 위병소 앞에 멈췄다. 선두 장갑차의 해치가 열리고 한서윤 중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어깨의 별 3개는 명확하게 보였다. 한서윤은 장갑차에서 내려 헌병대장 앞으로 걸어갔다. 본인이 제3군단장 한서윤 중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헌병대장은 한서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춤했다. 중장과 중령, 별 3개와 무궁화 2개. 계급 차이가 너무 컸다. 저희는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고 이강석 준장을 이송하러 왔습니다. 육군본부의 누구 명령입니까? 그것은 헌병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송철호 대장의 개인적인 지시를 받고 온 것이었다. 공식적인 명령서는 없었다. 명령서를 보여주십시오. 한서윤이 손을 내밀었다. 헌병대장은 당황하며 서류 가방을 뒤졌지만 공식 명령서는 없었다. 명령서가 없다면 돌아가십시오. 이강석 준장은 제3군단 소속이고 범죄 현장도 이곳입니다. 관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육군본부에서 육군본부가 무슨 권한으로 현역 군단장의 지휘권에 간섭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지휘 계통 위반입니다. 중령, 당신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헌병대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전화로 육군본부의 상황을 보고했다. 그때 위병소 근처의 전광판에 뉴스 속보가 떴다. 육군본부 송철호 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소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화면에는 송철호 대장이 조사본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에 별 4개는 무색하게 보였다. 헌병대장은 전광판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을 보낸 송철호 대장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임무가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는 의미였다. 그는 한서윤에게 경례를 올렸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헌병대는 차량에 올라타 서둘러 떠났다. 한서윤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후 박민수 대령을 불렀다. 대령, 이강석 준장을 군 검찰에 정식으로 송치하십시오. 그리고 군단 내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한서윤은 장갑차에 올라타지 않고 걸어서 사령부로 돌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장병들이 그녀에게 경례를 올렸다. 한서윤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답례했다. 이틀 후 이강석 준장은 계급장을 박탈당하고 군복을 벗은 채 군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송철호 대장 역시 대장 계급장을 반납하고 구속되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는 빤했다. 이강석은 징역 10년, 송철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한 달 후 제3군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한서윤 중장은 비리에 연루된 장교들을 모두 교체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참모진을 채웠다. 그녀는 군단장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매일 아침 장병들과 함께 체력 훈련을 했고 사격장에서 직접 사격 시범을 보였으며 전술 훈련에도 참가했다. 어느 날 아침 한서윤은 신병 훈련장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갓 입대한 이등병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정복이 아닌 전투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뛰었다. 별 3개를 단 중장이 이등병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한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한서윤에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군단장님은 왜 장병들과 함께 훈련하십니까? 지휘관은 명령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지휘관은 부하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 본인은 별 3개를 달았지만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이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 싸울 책임 말이다. 이등병은 감동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다. 한서윤은 그에게 답례하며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정의와 원칙 위에 서 있다. 그 정신을 잊지 마라. 그날 저녁 한서윤은 군단장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제3군단 사령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이 군단은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킬 것이다. 부패와 비리로부터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한서윤 중장은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서윤 중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책임에서 나오며 정의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때로는 홀로 서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옳다고 믿는 일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